지금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더 떨어지고 나서 반등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청약은 언제냐?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필전 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종부세를 내면 부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올해는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려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이제 이 폭탄과도 같은 이런 세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의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경제를 좀 안다, 좀 들여다본다 하면은 요즘 이 핫한 분을 꼭 찾게 됩니다. 바로 남국민 경제뉴스 크리에이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단에서 강의면 강의, 그리고 또 칼럼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또 인문학 강의도 하시고 디자이너까지 정말 욕심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국회부자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박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뭐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뭐 경제 뉴스가 꼭 웃을 수 있는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납부자가 12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남국민? 그러니까 이 120만 명이 집주인 중에서는 8%더라고요. 전체 집주인 네, 중에서? 집주인 중 8%가 내는 세금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극소수가 낸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러네요. 세금이에요. 예. 이게 거의 서울 집주인들이 좀 내는 서울 집주인 중에 조금 비싼 집 있다면 내는 세금이 됐는데 이게 왜 120만 명이 됐냐 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가만히 두면 점점 늘어나는 특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세금은 보통 얼마 금액 기준이잖아요. 보통 금액으로 딱 써놓는데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하니까 집값이든 월급이든 좀 그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냅두면은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딱 이 종부세가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기준은 당연히 법을 만들었을 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과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극소수 부자의 세금에서 그냥 서울이나 아니면 지방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의 세금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그러면은 사실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이게 왜냐면은 세금을 부과할 때 뭐 그 앱에 나오는 시가로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지금 부과된 거는 이제 그 전에 집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조정된 건 다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현재는 집값이 떨어져도 그와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네요. 야,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은 좀 올해 좀 종부세를 내면서 마음이 좀 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시가격이 바로 이제 이 세금을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서울이 뭐 1000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극도로 거래 절벽에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부세 내는 분들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억울하다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조세 저항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게 이번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그래서 종부세 세율을 좀 조정하겠다 아니면 부과 대상 폭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올해는 적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여기저기서 이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그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최근 뭐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위해 올리자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더 뛰면 아유 내가 기꺼이 세금 내지 뭐 할 텐데 그 실거래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랐으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올해 예상되는 세수가 9조 원이었는데 그나마 그게 4조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9조 원을 거둘 걸 4조 원으로 줄어든 상황인데 원래 100%로 했으면 9조 원 거친다는 거예요? 네. 야, 진짜 곡소리 날 뻔했구나. 그렇죠. 정말 난리 날 뻔했는데 정부도 이제 저번 대선 때도 이제 이슈가 되고 했으니까 4조 원 낮춘 거긴 한데 근데도 이제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오를 때면 뭐 기분 좋게 낼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집값까지 떨어지고 그냥 조세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고 사실 세금은 정치랑 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세금 그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조정이 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에 있잖아요. 내후년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고지선은 이맘쯤 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고지선은 어떻게든 줄여주려고 아마 정부 양당이 손을 맞잡고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도 하니까 기준 가격의 이 현실화율을 그래도 조금 100%가 아니라 조금 낮춰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떨어지면 이거 뭐 어떻게 돌려줄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게 그 공시지가가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이게 고지서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렇게 되면 매물이 나올 거냐? 요게 이제 또 우리 실수요자들한테는 관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냥 다주택자들한테 종부세 폭탄 오면 봄쯤에는 나올까요? 매물이? 그래도 나올 요인이긴 하지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저도 주변에 돈깨나 있다는 분들의 상황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매물로 내놓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소득을 벌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뭐 한 1, 2년 하고 나면 한 20억씩 생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들을 진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투기로 내가 거기에 뭐 알바 가서 내가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1차적인 그 이유는 돈 담아 놓는 그릇이 그냥 돈을 파킹해 놓는 거구나. 파킹해 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그 강남이나 아니면 어디 좋은 노른자 위에 빌딩인데 병원만 임대 받는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네. 병원 전문 빌딩. 네. 그래서 일부러 딱 비워놓고 병원 다 찾으면 내가 그때 다 임대 놓지 다른 거 안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한 달이라도 월세 받는 게 낫지 않나? 왜 그러지 진짜? 우리는 그런 마인드인데 그 사람들 그게 중요한 그게 게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주택자분들의 마음을 사실 읽을 수가 없는데 다주택자 정도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이러고 있다가 세금 날라온다 해서 아우 깜짝이야 그러고 파는 분들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종부세 고지서가 어마무시하게 날라온다 한들 뭐 바로 그게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이제 내년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부담 줄어드는 건가요? 제가 이거는 부담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상 같은 걸 자꾸 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 가격은 시장이지만 이거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서울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반반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고지서가 안 가게 하려고 양 당이 그리고 정부까지 셋이 손을 잡고 어떻게든 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그걸 안 하는 쪽은 총선에서 굉장히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걸 조정하든 간에 올해보다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1주택자는 네. 많이 줄어든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 그 부동산 세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서가 1주택자는 그래도 좀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정서가 좀 있으니까. 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표가 제일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종부세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아니면 통합이 될까요? 사실 뭐 통합이나 그 유지나 이 둘 거보다도 더 중요한 관건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뒤면 다시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통합한다라고 하면 통합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을 낮춰줄 가능성이 많죠. 유권자의 표심을 더 얻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분할한다 해도 분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역시 실질적인 세수는 낮출 가능성이 많아요. 분할이고 뭐 분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둔 그 상황에서는 부담을 좀 낮춰주는 제스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가장 큰 그 뭐랄까요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그러면 특정 정당의 거의 텃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강남구 역할을 하는 곳은 종부세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의 세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종부세 완화 뭐 이런 거 통폐합해서 대폭적인 세제 감면을 약속했거든요. 네네. 세상에 그 지역구에서는 윤석열 대표를 지지했던 비율이 50% 가까이 됐어요. 50%요. 네, 와. 호남에서, 호남에서. 광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금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러네. 걸 정치권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학습을 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우리는 세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경제와 정치가 사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총선이 이제 내후년 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또 이 시각으로 보니까 약간 그림이 그래도 큰 방향이 좀 정해지는 듯한 약간 느낌이 드네요. 집값이 하락하면은요 분양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분양가가 그 실거래가와 비슷해집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전혀 내가 이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분양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평당 3,829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9제곱미터는 9억 정도가 돼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핵심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도금 중도금이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운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그냥 현금 부자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분양이 굉장히 앞으로 향방을 가를 분위기를 만들 텐데 그렇겠죠, 예.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1만 세대가 넘는 네네네. 굉장히 12,000세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다들 매력을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잠실권에 3천만 원대 이 정도면 괜찮다 할 수는 있는데 매물이 너무 많고 그게 금융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게 이게 예상만큼 정말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까? 지금 시장도 아마 엄청 지켜볼 것 같아요. 우리 저 남국민 뉴스 크리에이터님 뭐 청약을 해야죠 이거. 저는 일단 뭐 13억을 부담할 부담은 없어서 13억을 3년 안에 조달하기 좀 어렵고 그러면은 그 밑에 평형. 그 밑에는 사실 그 밑에는 정말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가능할 것 같은 부분도 있긴 9억이거든요.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계약금에 나중에 뭐 전세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실부담은 정말 낮을 수는 있는데 그럴 것 같네요. 지금 9억 원인데 만약에 이거를 추첨제로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청약 공고가 나온 건 아니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계약금 한 20% 낸다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 내고 뭐 여차하면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교수님은 그 둔촌주공 어떻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잖아요. 주변에 이쪽 지역을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둔촌 주공을 노림수로 두셨던 분들은 사실 서울 어느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빼서 거기다 일부 어떻게든 대출을 마련하면 접근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법적인 그 근거로는 우리가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maybe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호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량이 많다라는 어떤 걱정스러움은 있지만 지금의 대세 하락기에도 워낙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은 데다가 가격이 예상보다 뭐 살짝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 처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네,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이 조합원들이 또 부담해야 될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5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청약을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안 돼서 문제지 뭐 되기만 하면이야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좋은 분양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주택 청약 통장이 6년 만에 금리가 1.8% 연이자에서 2.1%로 올랐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을 들고 이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남국민 뉴스 크리에이터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분양 시장의 어떤 냉각 뭐 이런 분위기에서도 청약 통장을 붙잡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 청약 통장은 정말 그 서부의 무법자의 그 총에 들어있는 단 한 발의 총알 같은 거거든요. 정말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히네. 정말 중요할 때 꺼내서 쏴야 되고 막 시끄러울 때 쏘면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청약은 언제냐?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그때 이제 로또 청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당연히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을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절대 이거를 깬다든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이 통장에 진짜 쓸모 있는 시절이다. 왜냐면은 호황일 때는 경쟁률 몇백 대 1이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뭐 의미가 없어요. 뭐 가점도 너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를 알뜰살뜰히 모으셔가지고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유를 낮은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를 낮게 해주니까 주택 정책 같은 거 대출할 때 싸게 나오는 재원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이율이 낮으니까 이걸 깨야 되겠다 하는 젊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정말 깨고 싶고 뭔가 돈이 급하면 청약도 담보대출이 됩니다. 아, 이 청약 저축 안에. 네. 네. 95%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급전을 쓰셔야지 이거는 깨면 안 된다. 주택계획에 정말 중요한 재원이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이거 사실 대출 해줄 때 그렇게 비싼 이자를 받는 건 아니죠? 네,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보니까 3.7%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네요. 우리 박정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멋진 비유를 해주셔서요. 제가 감히 더 첨언을 할 게 없네요. 진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예, 마지막 총알이었네요. 그 비유가 확실히 와닿아요. 마지막 총알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둔촌 주공 그런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다가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 예, 그런데 예. 괜찮죠. 최근에 그렇게 적은 거래량 중에서 또다시 이 젊은 세대분들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자,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뭐 고개가 어느 정도 좀 끄덕여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택 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뭐 진짜 30% 빠진 곳도 많거든요. 지금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다고 조금 더 봅니다. 기다려도 된다? 예, 실질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고 나서 반등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가격을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전 재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무리하게 대출을 했던 아니면 뭐 어느 정도만 대출을 했던 간에 샀어요. 그러면 대출 껴서 샀는데 그게 갑자기 가격이 30% 폭락했어요. 그럼 그걸 팔아요? 쉽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어떻게 한다? 버티죠. 버텨요. 그리고 만약에 못 버티는 사람들이다.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는 그 이자 부담도 없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만기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론이 하나 있죠. 마마론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마마론. 아, 여러분 아십니까? 마마론. 엄마 미안하지만 내가 네. 그때 사놓은 게 이런 경우죠. 네. 그래서 사실 다 존버예요. 예, 일반적으로. 그럼 지금 나오는 경우는 어떠냐?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다주택자들의 증여, 편법 증여죠. 최근에 그 강남 같은 경우도 뭐 6억, 7억이 낮은 거래가 좀 있어서 뉴스가 보도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러면은 정상 거래로 보시진 않는 거군요. 저는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몇 개 언론사들은 심층 취재를 해서 봤더니 편법 증여인 걸 확인도 했어요. 그럼 살 타이밍 언제다? 다시 거래가 일어나기 늘어날 시작할 때. 때. 그때는 바로 산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사면 이자 부담을 계속 오를 때까지 부담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사실 거면 뭐 상관없지만 계속 실거주해서 평생 사실 분은 아무 때나 사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의 투자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래량이 활발할 때쯤 사는 게 날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거래량이 대략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 수준의 거래량 정도가 나오면 그때가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도 이제 주춤하고 규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의 거래가 일어나는 코로나 현상이거든요. 전 2019년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진짜 사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면 조금 그렇고 박정호 교수님은 조금 더 기다려서 2019년 정도 수준의 거래량 정도로 돌아갔을 때 한번 시장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지수를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 KHOI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KHOI 지수. 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 그냥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 몇 개나 되느냐? 네, 양이. 전체 주택 대비 그 중산층이 적당한 대출 부담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재고를 전체 중에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건 중위소득자를 그쵸, 얘기하는 예. 거죠? 중위소득자. 예, 중간소득 가구인데 근데 그 지수가
최고 높을 때는 한 50% 가까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그냥 번듯한 직장 다니고 하는 분들은 저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대출받아 샀어요. 그러면 옛날에 50%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서울에 있는 중위소득자가 내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체의 50%가 내가 살려면 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지수가 10%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10%. 그러니까 왜 거래가 안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살 집이 없는 아직 거네. 없는 거예요. 정말 버티다 내놓기 시작할 때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KHOI 지수, 이 지수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하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래량이 조금 살아날 때,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KHOI. 잘 안 외워지네요. KHOI 지수를 보면서 결정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주택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언제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필전 필승이었습니다.